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계속 이렇게 합을 맞추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의원실의 영상팀들도 손수조 대표님과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의미입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막 아. 이런 그런 후일담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분발하겠습니다. 이 쇼츠 같은 걸 제작을 하는데 두 분 영상들이 좀 많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영상도 좋고 또 내용도 좋으니까 막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짧게 국감이 이제 여가의 국감이 있었는데 김은수 장관이 이제 나와서 노쇼도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같이 있었으니까. 네. 예, 의원님께서 먼저 한번. 노쇼가 아니라는 네. 말이 참 황당하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회의 날짜를 정해서 네.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그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결국에는 잼버리 현안질의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 일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날 일정은 이미 합의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증참고인 협의를 가지고 장관이 자기가 오내 만에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국회 상임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좀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김현숙 장관의 지난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네. 이제 노쇼였고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첫 행보가 이제 행방불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 행동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김포 서울 편입인데요. 자, 우리 손수 대표님도 동두천 네. 조금 멀긴 합니다. 인접 붙어 있지는 않죠, 서울하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의정부가 붙어 있고요. 연천이나 동두천은 이제 붙어 있지 않은 쪽인데 어쨌든 간에 이 좀 원하는 도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입을 좀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장 구리시도 서울시로 편입해달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저는 워낙 관심이 많아서 예. 기존 설명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쫓아다녀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갈 때 이미 이제 김포는 그러면은 이제 경기 북도냐 남도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있어 김포 왔고요. 위치가 애매합니다. 예, 사실 한강으로 보자면은 예. 그 이남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김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늘 뜨거운 감자처럼 있었는데 사실 김포시장은 애시당초 서울 편입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확고하게 의견 피력을 해왔었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뭐라 딱히 알겠다 서울로 편입을 하자라거나 아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같이 가자라거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애매하게 뒀는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마지막 최종에 나왔던 이 홍보 책자에 보면은 예. 이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안에 김포는 빠졌습니다. 빠져 김포가 있어요? 빠진 채로 이 10개 그 시군구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김동연 지사가 행안부에 그 주민 투표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요청한 그 기본이 되는 이제 법안이 그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거기에는 또 김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전 선포 내용 하는데 보면 예. 김포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락가락 하던 왔다 갔다 차였고 하다. 예. 예. 김포는 사실 여전히 꾸준히 서울 편입을 얘기를 해왔었고요. 서울시 정무 라인과도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라고까지 작년에 이미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갑자기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봤을 때 강서구 선거 이후고 또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도 이 김포 편입 이야기를 네. 꺼낸 시점 자체가 좀 유감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 속보가 나왔던 시점이 제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였군요. 네. 예. 그리고 다음 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죠. 이태원 참사 1주기에 결국에는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 그리고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 국면에서 자신이 없으니 사실은 이슈를 좀 급 전환해 보려는 시도였던 것이 아닌가. 뭐 그 김포시장은 원래부터 이야기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김포시장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지 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에서 이거를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해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이걸 갑작스럽게 좀 꺼내든 것이고 그래서 좀 국면 전환용으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제 지방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서울은 사실 이미 메가입니다. 근데 이 서울을 이렇게 더 메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시대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김포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니까 뭐 고양이라거나 성남이라거나 네. 하남이라거나 구리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 관련된 해달라.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있고 구리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가밀화나 혹은 지역 소멸 같은 이 의제에 대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이제 이슈 국면 전환 그리고 총선용 표 이것만을 생각해서 의제를 던지는 방식은 좀 책임 있는 그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얘기거든요. 엊그제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는 지방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당은 서울 집중화 선언. 이 엇박자 아니냐. 이게 지금 용해인 의원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도 그렇듯이 약간 엇박자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연천 동두천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세요. 구리 얘기 나왔죠. 하남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남양주, 양주, 의정부 얘기 그래도 나오면 붙기는 그러면 붙어야 되는데 연천 동두천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기는 서울 안 붙어 한데 있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서울로 야금야금 편입해 나가면 그 남아있는 나머지 경기 북도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왔던 네. 그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수정법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이 규제를 철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연천 동두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 북부는 남부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수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차이가 인프라도 나는데 그렇고요. 예. 사실 이 경기 북부는 오히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규제도 받고 있고 군사 지역 규제도 받고 있고 이런저런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예. 오히려 수도권이지만 오히려 혜택보다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그 경기 북부 지역만의 그 도시를 한번 다시 활성화해보자라는 거였는데 네. 구리 빠지고 어디 빠지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마저 이건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손수 사진이 대표님 좀 생길 수밖에 조금 없죠. 반대하는 뉘앙스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들어보면. 저는 김포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야, 김포는 하든지 김포까지는 이미 말든지. 나왔던 네.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예.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예. 김포는 서울 편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여기도 저기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정부의 어떤 국가 균형 발전 그 모두에도 맞지도 않고 또 이 말씀하셨던 메가시티라는 거는 지역의 부울경 같은 그런 지역 거점 도시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만드는 그 메가시티에서 필요한 이 전략적인 정책 아니지 서울 수도권에 해당되는 얘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메가시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하려 하다가 지금 조금 좀 좌절된 상황이죠. 자,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지금 위원하고 계시는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네. 행정구역 바꾸거나 합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네. 주민투표를 해야 하고요. 이 경우는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그렇죠. 해서 다 해야 됩니다. 다 과반의 찬성을 얻거나 각 지방의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특별법 발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여당은 이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뭐 하남, 과천, 성남 이런 이제 수도권 내에서 서울시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인접 도시들까지 편입을 노리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명분이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가로막히니까 이제 의원 입법 같은 형식으로 좀 비껴나 보겠다는 건데
있는데 네. 좀 엮인 문제들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기 남북도 문제 손수조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그리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 여러 가지 서울과 경기와 김포를 둘러싼 정책적인 논의들이 정돈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뭐 국회의원이 낸 국민의힘에서 낸 특별법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소멸 위기에 오히려 수도권 서울을 강화한다라는 비판은 굉장히 단순한 비판입니다. 오히려 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텐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추진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가지고 이것을 던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5원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총선 전에 맞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지금 의원 입법으로 지금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과반을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는 것인데 네. 사실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아직 찬반을 정확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이 세 군데 지자체가 이제 그 동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네. 저는 물밑으로는 이 부분 어느 정도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얘기돼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전 논의가 됐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포 시민분들의 편의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또 지난한 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가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죠. 할 수는 어쨌든 있다. 궁극적인 예.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었던 것이 영 없던 일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김포공항이 처음 개항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김포군 소속이었어요. 그것이 그렇죠. 서울시로 예.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예, 또 뭐 이제 일부 지역이 이제 그 서울시로 편입되었던 그렇죠. 역사들이 조금씩 조금 있기 왔었죠. 때문에 예. 영 없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걸 짚어볼 수는 있죠. 예, 이 용해 얘기는 의원님.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짚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주택 자가 보유율을 보면 지역별로 전국 평균이 한 56.2%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서울이 48.8%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 평균은 이제 수도권 전체 평균은 한 53.7% 정도 되는데 김포는 거의 6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주택 자가 보유율이 59.7%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것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김포인 것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를 갑자기 들고 온 것의 이면에는 사실 이런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이 이 김포 이전 논의를 주도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를 보도가 통해서 됐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친윤 핵심에다가 사실은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이제 그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국민의힘이 쇄신하겠다, 뭐 친윤들은 약간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물밑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제들에 대해서는 친윤,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재영입 위원장으로까지 왔다는 건 앞으로 총선까지 이 국정 운영도 윤심을 중심으로 휘둘러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인재영입 위원장에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몇 주 만에 19일 3주 만에 지금 복귀를 했는데 저 일각에서는 뭐 이 뭐냐 1.5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대표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국민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 이제 국민들 앞에 나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는 이 국민분들의 이 눈높이라는 것이 있고 그 평가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 인선인 것이지요. 네. 저는 사실 김기현 2기 2기 인선부터도 저는 굉장히 비판을 해왔었는데 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정말 뭔가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에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인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또 이제
사무총장 복귀하는 이제 이영희 위원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은 마땅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윤심이 작용해서 뭔가 적을 이끌고 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요. 왜냐하면 이 김포의 서울시의 편입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기에는 갑자기 뭐 선거를 위해서 윤심이 작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네.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철규 총장이면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고 당연히 당의 핵심적인 이런 아젠다를 다루고 또 케어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자, 이철규 의원 임재영입 위원장에 지금 임명이 된 거 어떤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윤심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강하게 작동한다라는 그렇다면 것을 혁신위를 의미하겠죠. 지금 만들었잖아요. 혁신위 만들어서 영남 물갈이를 하는 거 하고 이 임재영입 위원장의 이철규 위원장 임명된 거 합치면 혹시나 뭔가 영남에 또 그런 분들도 배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요한 네.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월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혁신위가 맨 처음에 등장했던 건 수직적 당정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기조 이것 때문에 혁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혁신을 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나는 월권을 하지 않는다. 라고 혁신위원회의 한계를 본인 스스로 혁신위원장이 그어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뭐 영남 물갈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어떤 의중 없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없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도대체 그 대화에서 밀실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가.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고 국민들이 아는 건 유승민 의원이 젠틀맨이다라는 거 하나 말고는 알려져 있는 게 없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그 이후에 지금 조용히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당 운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윤심이 최우선으로 작동하는 기존의 국민의힘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변경이 된 곳이 않고 혁신되지 않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일단 뭐 정치적인 사안보다는요 정책적으로 일단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쨌든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1호 안건이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홍준표, 그다음에 김재원, 김철근 이 네 분의 징계가 일단 이제 대사면 이른바 대사면 되었고요. 예.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정책적인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나온 지금 혁신안이 3년임 초과 금지입니다. 이 3년임 초과 금지는 저희 그 당내 이제 또 젊은 층 저를 또 비롯한 혁신의 힘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혁신안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져서 전 또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받아들여져서 지도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혁신이 정책적으로 되고 있구나. 예.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뜩찮게 바뀌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1호 싶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1호가 징계 취소고 이제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중에 뭐 두 분은 뭐 못마땅한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엊그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났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징계 취소됐으니까 당으로 갈지 아니면 벌써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아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근데 그 1호 안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향기가 강하게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호 안건이 대사면이에요. 사면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행위 주체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홍준표 그 등등의 대사면이라는 이 1호 안건이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게 저는 참 의아했었는데 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복귀 등등등 뭐 월권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등등등을 놓고 봤을 때 다 하나의 맥락이 관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제가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다 이미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변수는 신당으로 갈 것이냐, 무소속으로 갈 것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나 뭐 제3지대, 뭐 제3정당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이 제3지대론 혹은 제3정당론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혹은 그 스스로가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아쉽다고 느끼는 건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제 위기 굉장히 심각하고 기후 위기 극복해야 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도 세워야 되고 불평등 양극화도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제3지대 혹은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친윤이냐 아니냐 혹은 친민주당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만 제3지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다 이 말이에요. 아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제일 잘 동기시잖아요. 제일 잘 알지 못합니다. 동기라는 의미에서. 네.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서 예. 지금 기승전 윤석열로 지금 모든 작전을 짜고 계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현실이어가지고 대사면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 사실 이게 윤씨 묻어놨다라고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 나갔다고 솔직히 제가 보시는 이야기할 때 하시고 대표님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셨는데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듣고 생각은 있다는 조금 뜻이고. 다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이준석 관련해서는 이준석 개인에게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에 대해 연연하기보다는 이준석 돌풍이 왜 있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준석 돌풍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기득권 이 전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더 이제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젊은 층이 열광을 했었고요. 네. 그 체제에 있었던 어떤 나국대 시스템이라든지 PPAT라든지 약간 투명과 공정을 담보했던 그 시스템들에 젊은 층이 열광을 했던 거지 이준석 개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젊은 층들이 열광했던 그 기득권을 꺾어낼 수 있는 그 게임 체인저 같은 부분과 그다음에 공정, 투명 시스템적으로 당이 운영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채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3지대 이제 신당 얘기는 제3지대, 예, 의원님과도 좀 생각이 비슷한데 이 3지대 새로운 당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정책 가지고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 마치 떴다박처럼 떴다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소선거구제 거대 양당 제도 안에서 3당과 3지대가 얼만큼 지속되어 왔는지 그것이 현실 가능한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굉장히 없었죠. 힘든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말하지 않고 제3지대와 3당이 존속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거 제도 이야기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선거 제도는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벌써 법 위반 한참 아닌가요? 지났죠. 180일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선거구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 전이니까 1년 전이죠. 네, 1년 전. 네. 벌써 이미 지났죠. 6개월이 네. 지났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했던 병리편 그거 네, 한다는 이전에 거죠? 그러니까 20대 총선 2016년에 더 돌린다는 거예요? 뒤로? 2016년에 치렀던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라는 병리평으로 돌아가자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난 2017년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참 문제가 많다. 극단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반성적 평가 속에서 국민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선거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먼저인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뒤로 돌아가자. 근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한국의 정치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에 야당이 왜 약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 두 정당 다 그게 유리하다고 보니까 민주당도 동조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건데요. 유리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왜 저러는 것일까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탄핵 세력의 완전한 복권을 승인해주는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지금이야말로 과거로 돌아가는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하면 잘 맞서 싸우기 위한 이렇게 넓은 연대, 연합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더 폭넓게 진행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선거제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에서만 진행이 네. 되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선거를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 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도 많고요. 선거 제도가 정말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졌던 적이 거의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선거 한두 달 전까지도 게리맨더링 끝나지 않아서 뭐 그렇죠. 멱살 다툼 한 적도 뭐 많이 봤고요. 저희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정말 선거 제도는 이 룰이지 않습니까? 네. 게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룰은 정해져야 되는 음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중대 선거구제도 더더 과거로 돌아가면 있기도 한 예전에 제도였습니다. 이공화국 때였나요? 그게? 있긴 했었던 것인데 뭐 예. 그걸 과거로 표현하자면 뭐 굳이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 상황의 정치에 있어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죠? 정치 혐오입니다. 아하.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져서 그 서로 못난이 경쟁을 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이기는 서로 악마화하는 이 정치 혐오가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곧 저는 중선거구제도 부족하다. 대선거구제로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다양성이 존중되고 3지대 4지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현 21대 국회가 그렇게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거의 지금 기대를 접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소선거구제 안에서 뭐 네. 병리편이든 어떻게든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심판하겠다 하는 게 선거의 본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정치라는 환경 자체가 정말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악마화하는 그런 선거보다는 정말 이 파지티브한 그런 정치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준석 청년 정치인 1호로서 이준석이 당대표까지 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한두 명의 그런 스타 플레이어로서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합니다. 많이 등장해야 정말 된다. 많이 예. 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 10여 년 전보다 제가 처음 활동했던 시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플레이어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대거 진입하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장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용혜인 의원님. 네, 제가 네. 잘 모르는 이슈여가지고 네. 코멘트하기가 좀 어려울 이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좀 네, 젊으시지만. 근데 사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요. 근데 늘 이전에 선거 결과를 보면 초선 의원이 늘 절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정치 세력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 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야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두 젊은 우리 대표님 더 정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길 바라면서 오늘 당대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수조 용혜인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